안녕하세요. 오약사의 이야기의 오현진 약사입니다.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약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기전 분류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방식, 즉 기전에 따라서 크게 약동학적 기전과 양력학적 기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 영상을 계속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동학적 기전에 의한 상호작용이 생기면 약의 신체 내에서의 움직임과 대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과정에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양력학적 기전에 의해서 약물 상호작용이 생기게 되면은 약동학적인 변화는 없이 약의 작용 과정 또는 신체에 나타나는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서로 반대되는 효과 또는 서로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약을 사용할 때에 생길 수 있습니다. 약동학과 양력학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약동학이 뭔지, 양력학이 뭔지 이것부터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동학은 영어로 pharmacokinetics라고 합니다. 여기서 pharmaco는 약의 라는 뜻이고요. kinetics는 움직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약의 움직임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체 내에서의 약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약을 먹고 나서 약이 몸속에서 움직이고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약동학입니다. 영어로는 What the body does to the medication 이라고 간단히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몸이 약에게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우리 몸이 약을 흡수하고 운반하고 대사시키고 배설하죠. 그래서 우리 몸이 약에게 무엇을 하는가를 보는 것이 약동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양력학은 영어로 pharmacodynamics라고 합니다. pharmaco는 약의 라는 뜻이고요. dynamics는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뜻합니다. 즉, 약이 몸에 미치는 영향, 작용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죠. 즉, 약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간단하게 What the medication does to the body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약이 우리 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약이 우리 몸의 어디에 작용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약동학, pharmacokinetics, 그리고 양력학, pharmacodynamics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네, 약동학과 양력학이 무엇인지 간단히 이해를 했으니 이제 약동학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약물 상호작용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동학을 좀 더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경구로 복용하는 약을 예로 들어서 약의 몸속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약을 이렇게 먹으면 위와 장을 거쳐서 흡수가 되겠죠. 영어는 absorption입니다. 흡수가 되면 전신순환으로 약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몸의 곳곳으로 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신순환으로 들어간 다음에 신체의 여러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분포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distribu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약이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요. 화학적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활성을 잃게 되기도 하고 어떤 약들은 오히려 화학적 대사를 거쳐서 활성형으로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대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metabolism이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약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걸 배설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excretion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4단계의 여정,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excretion 이것들을 살펴보는 걸 pharmacokinetics라고 하죠. 네, 약의 여정을 다시 정리해보면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지고요. 이 4단계에서 약물 상호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약물 사이에 약물 상호작용이 생겨서 약동학적인 면에 변화가 생겼다 하면 이 4가지 단계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에서 변화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약물이 다른 약의 흡수를 방해해서
흡수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흡수가 증가되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약의 분포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나중에 약물 분포 관련 영상에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하겠지만 약의 혈장 단백 결합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또 약이 우리가 원하는 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으로 많이 가게 해서 부작용 위험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대사 변화인데요. 한 약물이 다른 약의 대사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사가 빨리 되게 해서 약의 효과가 감소하게 되거나 반대로 약물의 대사가 억제되어서 약물의 체내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약물이 서로의 배설 과정을 방해해서 약물이 배설되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약물 배설량이 감소되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반대로 다른 약의 배설을 증가시켜서 효과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건 혈액 속의 약물 농도 대비 시간 그래프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Y축은 amount of drug in blood, 혈액 속에 약이 얼마나 있는가. X축은 time,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중 농도, 약물의 혈중 농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약의 약동학적인 특성을 정말 잘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이제 약을 경구 복용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약을 여기에 이렇게 먹고 나면은 흡수가 되기 시작하면서 혈중 농도가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정 수준이 되면은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는 elimination, 제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거가 되는 기전은 두 가지인데요. N, metabolism, 그래서 대사가 돼서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excretion, 배설이 돼서 없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화학적으로 분해돼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예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없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바로 elimination, 제거입니다. 그래서 흡수가 됨과 동시에 제거가 조금씩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곡선이 완만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꼭지점을 찍고 점점 이제 약물 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최고 농도를 Cmax라고 부르는데 혈중 농도가 최고치일 때 이 농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 농도에서 농도가 절반까지 줄어드는 이 시간이 바로 half-life, elimination half-life라고도 하고요. 반감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거는 area under the curve라고 부르고 짧게 AUC라고도 많이 일컫습니다. 근데 이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overall drug exposure, 즉 일정 시간 동안 몸이 약에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약동학적 기전으로 약물 상호작용이 생기게 되면은 바로 이 그래프가 변하게 됩니다. 즉 신체가 약물에 노출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정말 심각한 약물 상호작용이 생기면 이 AUC 수치가 10배 이상 증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수준의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병용 금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럼 같이 쓰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또는 흡수가 정말 줄어들거나 이제 대사가 정말 빨라지게 되면서 이 AUC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경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약동학적 메커니즘에 의한 상호작용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양력학적 메커니즘에 의해 약물 상호작용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력학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이 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이 특정 타겟 리셉터에 결합을 한다든지 약이 이렇게 리셉터에 결합한 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을 바로 양력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타겟 리셉터에 결합한다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drug receptor theory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약은 이 drug receptor theory에 따라 작용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방식입니다. 약이 우리 몸속의 특정 부분에 가서 결합을 합니다. 이 결합하는 특정 부분을 리셉터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약이 있죠. 약이 리셉터에 결합을 하면, 이렇게 결합을 하면 우리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약이 리셉터에 결합을 하면 컴플렉스, drug receptor complex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대부분의 약들은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반복적인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역적 결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붙는 것을 association, 떨어지는 것을 dissoci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약들은 이렇게 한번 붙으면은 이제 다시 떨어지질 않는데 이러한 경우는 이제 비가역적 결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경우에는 가역적 결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이 리셉터에 도달한 약의 모든 약들이 이렇게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리셉터 근처에 있는 약들 중에 일부는 결합한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 일부는 결합하지 않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결합한 이제 비율로 있고 어느 정도가 떨어져 있는 비율로 있느냐, 이 비율을 알려주는 것은 바로 dissociation constant라고 하고 KD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dissociation 정도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dissociation constant라고 합니다. 그래서 dissociation constant가 낮으면은, 그럼 낮다라는 말은 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합력이 큰 약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high affinity라고 해서 이제 결합의 어떤 세기 정도, 얼마나 잘 결합을 하느냐 이거를 보여주는데, dissociation constant가 낮으면 affinity는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약은 이렇게 컴플렉스를 형성을 잘 하는 약이 되고, 그러면 약의 용량을 조금만 써도 효과가 잘 나타나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dissociation constant가 높게 되면은 affinity가 떨어지는 약이죠. affinity가 떨어지는 약이면 그만큼 같은 용량을 넣어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약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약을 쓸 때 용량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약물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과정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래서 약물이 리셉터에 결합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비슷하게 생긴 혹은 같은 리셉터에 결합하는 약을 우리가 동시에 먹었을 때는 이 같은 리셉터에 결합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dissociation constant가 낮은 약이 더 잘 결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dissociation constant가 낮은 약이 더 잘 결합을 하게 되고, dissociation constant가 높은 약은 경쟁에서 져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동일한 리셉터에 결합하는 다른 약을 복용했을 때 이런 경쟁에 의해서 상호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컴플렉스가 생성이 된 다음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에서 상호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럭 리셉터 컴플렉스가 생성된 다음에 약이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한 번의 변화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대개는 여러 복잡한 생리학적 변화가 차례대로 캐스케이드로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약의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중간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약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효과 자체가 서로 영향을 주는 건데요. 그래서 약이 작용하는 이런 리셉터, 작용하는 곳이나 이런 중간의 이런 과정은 전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약의 효과가 서로 상충되는 약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서로 상충되는 효과를 나타내면 결과적으로 약효가 좀 감소하게 될 수 있겠죠. 또는 서로 이제 결과적인 이 효과가
비슷한 약끼리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서로 이제 뭐 플러스가 되거나 플러스 이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서 약 효과가 너무 커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양력학적 메커니즘으로 약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에서는 양력학적 메커니즘으로 어떻게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생리학적인 면에서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약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현실에서는 이렇게 생리학적인 특성, 그러니까 어떤 리셉터에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리셉터에 결합한 다음에 컴플렉스가 생긴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캐스케이드 과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dissociation constant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외우고 있으면서 그 단위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제 팁은 여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양력학적 메커니즘으로 약물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서로 비슷한 효과를 가진 약을 복용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서로의 효과가 더해져서 효과가 커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효과가 더해지는 경우를 additive effect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 약물의 각각의 효과를 단순히 더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효과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synergistic effect라고 합니다. synergistic effect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너무 강한 경우에는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예 금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는 실데나필과 나이트로글라이세린 병용인데요. 그래서 실데나필은 데나필 그리고 나이트로글라이세린 이 두 가지 성분을 같이 쓰는 것은 바로 금기입니다. 그래서 실데나필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름은 바로 비아그라입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약의 성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아그라라는 발기부전약의 성분명이 바로 실데나필이고요. 그래서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은 협심증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입니다. 이 두 가지 약을 이제 각각 사용했을 때, 실데나필 혼자 사용 또는 이제 나이트로글라이세린 혼자 사용을 했을 때 혈압을 약간씩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각각 사용했을 때 혈압을 떨어뜨리는 정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synergistic effect가 생겨서 혈압이 정말 30에서 40 정도까지 급격하게 혈압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약의 사용은 병용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반대되는 효과를 가진 약을 복용을 하는 경우 서로 효과를 상쇄하면서 약물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영어로는 antagonistic effect, 그래서 반대적인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potentiation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래서 potentiation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A약과 B약은 서로 전혀 다른 효과를 나타내지만 그래서 어떤 생리학적인 중간적인 기전에 의해서 아주 간접적으로 약물 A가 약물 B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약인데 어떻게 같이 쓰니까 갑자기 약물 B의 효과가 증가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죠.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